장모님, 이거 맞고 나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아무도 장모님 말을 안 믿어요. 서늘한 알코올 솜이 주름진 팔뚝을 조심스레 문질렀습니다. 가볍게 핏줄을 찾으려 두드린 뒤 뾰족한 바늘이 살갗을 파고들었죠. 투명하고 차가운 액체가 링거줄을 타고 내 몸속으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제 72, 평생 거친 흙바닥에서 뒹굴며 10,000평짜리 배나무 과수원을 일군 투박한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손 위로 유난히 하얗고 매끈한 남자의 손이 닿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는 나의 자랑, 읍내에서 제일 큰 약국을 운영하는 사위, 박서방의 손이었죠. 장모님, 이거 제가 제약회사 선배한테 특별히 부탁해서 빼둔 최고급 영양제입니다. 요즘 입맛 별로 없으시다면서요. 이 수액 다 맞고 푹 주무시면 내일은 훨씬 눈앞이 더 맑아지실 거예요. 사위의 목소리는 언제나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나는 뻐근한 팔목을 조심스레 내려다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눈코 뜰 새 없는 약사가 매주 주말 흙먼지 날리는 과수원. 길을 고급 승용차로 달려와 늙은 장모인 나에게 직접 영양제를 놔주고 간다는 건 동네 사람에게도 복받은 일이었죠. 나 역시 훌륭한 사위를 얻은 걸 평생의 큰 자랑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저 나이 탓인 줄만 알았죠. 사위가 가져다 준 영양제를 맞은 지 석 달째쯤 되는 어느 날, 약 맞고 나면 다음날 개운하긴커녕 마치 물을 먹은 솜처럼 몸이 무겁고 둔해졌습니다. 새벽마다 거뜬히 나서던 과수원 길도 이제는 숨이 차 중간에 몇 번이고 쉬어야 했고 기억력도 하루가 다르게 짙은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죠. 홈이 잡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혀끝이 뻣뻣해 말을 제대로 내뱉지 못하는 일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 과정이라 생각했는데 묘하게도 사위가 놓고 간 그 투명한 수액을 맞은 날부터 증세가 조금씩 더 심해지는 걸 깨달은 건 아주 최근이었습니다. 박서방, 이상하네. 요새 이 영양제 맞고 나면 몸이 더 무거워지는 기분이야. 눈도 자꾸 침침해지고 손발 힘도 쑥 빠지는 것 같고. 나랑 안 맞는 거 아닌가? 조심스레 말하자 침대 머리맡에 서서 수액 밸브를 만지던 사위의 손길이 잠시 허공에 멈췄습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숙여 나와 눈을 맞출 때 그의 얼굴에는 변함없는 다정한 표정이 묻어났죠. 창문으로 쏟아지는 역광 때문에 얼굴은 짙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음성은 오히려 낮아져 방 안 공기가 서늘해질 만큼 무게가 있었습니다. 원래 좋은 약일수록 명현현상이라고 처음에는 몸이 더 처질 수 있어요, 장모님.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중이니까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일어나면 훨씬 많은 게 편안해질 거예요. 다정한 말이긴 했지만 어쩐지 등골을 타고 쌓은 한기가 퍼졌습니다. 변한다는 말의 뜻이 뭐란 말인가 묻고 싶었지만 혈관을 타고 퍼지는 약 기운에 무거운 눈꺼풀이 차근차근 내려앉았습니다. 반쯤 감긴 눈 너머로는 30년을 온몸으로 일군 백꽃밭이 눈부시게 하얗게 물들어 있었지만 지금 누워있는 방 안은 마치 깊은 무덤 같은 차갑고 퀴퀴한 공기가 가득했죠. 의식이 흐릿해지며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그 순간 귓가에 서늘한 소리가 박혔습니다. 사위가 내 침대 곁에서 떨어져 평소 내 집문서와 과수원, 땅 문서가 담긴 낡은 안방 서랍장을 신경질적으로 벌컥 여는 소리였죠. 그리고 무언가를 허겁지겁 뒤적이는 바스락거리는 마찰음이 이어졌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올렸을 때 방 안은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벌써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고
나는 꼬박 하루를 기절하듯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입안은 모래 씹는 듯 까끌거렸고 손끝은 여전히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벽을 짚고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키자 제일 먼저 눈길이 닿은 건 방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분명 사위가 저 서랍장을 뒤적이는 소리를 들었지만 자물쇠로 굳게 잠긴 서랍장은 그대로였죠. 약 기운의 헛것을 본 건가 멍한 머리를 주무르며 구분 등을 펴려 했지만 뼈마디마다 쑤시는 통증에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서랍장 안에는 내 평생의 땀이 들어 있었습니다. 30의 남편을 잃은 뒤 여자 혼자 힘으로 억척같이 흙먼지를 파먹으며 일군 10,000평짜리 배나무 과수원의 땅 문서들, 손톱 밑에 흙이 빠질 틈 없이 배나무를 타고 오르내리며 하나뿐인 딸 지윤이를 키워냈죠. 어렵게 가르쳐 서울로 보냈고 번듯한 약사 사위도 얻었을 때 나는 모든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가 끊기기를 몇 번, 겨우 기계음 넘어가기 직전에 딸의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바빠요. 무슨 일이에요? 지윤아, 바쁜데 미안해. 다름이 아니고 어제 박서방이 준 약 말이야. 이상하게 그 약만 맞으면 내가 자꾸 정신을 놓고 헛것을 보는 것 같아서.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날카로운 한숨이 날아왔죠. 엄마, 제발 조금만. 그 사람 피곤한 몸 이끌고 주말마다 엄마 챙기려고 먼 길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꾸 이러면 중간에서 나 어떻게 돼요? 약이 안 맞으면 안 맞는다고 좋은 말로 말하면 되지 왜 자꾸 사람 이상하게 몰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제 박서방이 안방 서랍장을. 나 내일 큰 재판 있는데 오늘 야근해야 해요. 엄마도 나이 들수록 고집 부리지 말고 약 잘 챙겨 드세요. 그럼 끊을게요. 딸깍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통화가 끊겼습니다. 뚜뚜거리는 신호음만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지고 오직 벽시계 초침 소리만 크게 들려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딸이 내 눈을 마주치지 않는 시간이 찾아온 게 명절이나 내 생일에도 지윤이는 늘 바쁘다는 핑계만 대며 얼굴을 비추지 않았고 그 빈자리를 늘 살가운 미소를 띤 사위 박서방이 채웠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효자 사위를 두었다며 부러워했지만 돌이켜보면 사위가 내 곁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는 세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죠. 딸과의 거리는 아득히 멀어졌고 몸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으며 내 곁엔 친절한 얼굴로 주사 바늘만 들이미는 사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나는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를 주워들 힘조차 없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시린 무릎을 끌어안고 멍하니 서랍장을 바라보는데 닫혀있던 서랍장 첫 번째 칸틈 사이로 무언가 빳빳한 종이 모서리가 삐죽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중요 서류를 반듯하게 파일에 정리해 두던 나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죠. 약에 취해 헛것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분명 내 서랍을 열었고 급하게 닫으면서 서류 끝이 물려버린 게 분명했습니다. 열린 창틈으로 저녁 바람이 스며들며 그 하얀 종이 끝이 떨어질 듯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 애쓰는데 한참 걸렸습니다. 발바닥에 닿는 미지근한 장판의 온기조차 낯설게 느껴질 만큼 온몸 감각이 무뎌져 있던 순간이었죠. 천천히 서랍장 앞으로 다가가 삐져나온 종이 모서리를 조심스럽게 잡아당겼습니다. 뻑뻑하게 맞물린 서랍 틈새에서 종이가 빠져나오며 스윽하고 건조한 마찰음이 났습니다. 구겨진 하얀 종이를 펼치자 멎었던 숨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읍내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직인이 찍힌 진단서였거든요. 환자명은 김수님. 옆에는 알츠하이머성 치매 및 심신상실 의증이라는 병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봐도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병원에 다녔단 말인가. 아니, 이런 끔찍한 서류가 왜 내 집 안방 서랍, 평생 바쳐 일군 과수원 땅 문서와 함께 섞여 있는 걸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움켜쥔 채 서 있는데 마당 바깥쪽에서 자갈을 밟는 무거운 타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주말에만 찾아오던 사위가 올 리 없는 시간이었죠. 곧 현관문 도어락이 경쾌한 알림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방문을 열었을 때 거실 한가운데에는 흠잡을 데 없이 단정한 정장 차림의 사위가 서류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습니다. 그가 내 손에 든 구겨진 진단서를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부드럽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내게 다가왔죠. 장모님, 몸도 무거우실 텐데 왜 찬 바닥에 서 계세요? 그리고 그 서류는 왜 꺼내셨어요? 치매 환자분이 함부로 서류를 만지다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위는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내 손에 쥔 종이를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빼앗아 챙겼습니다. 사위의 차가운 손길에 등골이 오싹해져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어요. 박서방,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치매라니? 내가 언제 그런 병원에 갔다고 진단서가 있어? 내가 내 서랍을 뒤진 거냐? 내 속에서 끓어오른 분노가 터져 나왔지만 약 기운이 덜 빠져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그가 빼앗은 진단서를 가방 안에 구겨 넣으며 무표정하게 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꺼보세요, 장모님. 또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저번 달에 저랑 병원 다녀오셨잖아요. 의사 선생님도 장모님 상태가 날로 나빠진다고 빨리 요양원 알아보고 과수원 재산도 미리 정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장모님 고집 부리며 다 잊은 척하는 거 지훈이도 다 알고 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텅 비었습니다. 다녀온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병원과 의사의 말이 사위 입을 통해 내 기억 속을 완전히 뒤틀어 놓는 것만 같았죠. 억울함과 공포가 뒤섞여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당장 지훈이에게 전화해. 내 딸한테 전화하라고. 내 절규의 사위는 자비로운 성자라도 된 듯 스마트폰을 꺼내 보란 듯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곧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 2번도 채 가기 전 차갑게 내 전화를 끊었던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엄마에게 가봤어? 딸 목소리는 밤에 들은 날카로운 톤과는 달리 남편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와 병든 노인을 짐작 보는 듯 안타까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사위는 나를 내려다보며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듯 목소리를 낮추었죠. 지훈아, 장모님이 또 서랍을 뒤지고 난리치고 계셔. 저와 함께 치매 검사를 받았던 것도 다 잊으셨대. 약도 안 드시려고 하시고 저를 도둑놈 취급하며 소리치시니 정말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짜 엄마 왜 그러니? 여보, 당신 고생이 너무 많아. 엄마한테 스피커폰 좀 줘봐. 전화 너머 딸의 깊은 한숨이 감옥처럼 내 마음에 꽂혔습니다. 사위가 내민 전화기를 받아든 나는 짐승처럼 헐떡이며 제대로 변명도 못했죠. 지훈아, 엄마 진짜 안 미쳤어. 정신 멀쩡해. 저 박서방이 이상한 약을 놓고. 엄마 제발 그만해요. 치매 진단 받으시고선 언제까지 가족 괴롭히실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엄마 이미 길바닥에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제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위임장에 도장 찍고 요양원에 들어가세요. 더 이상 엄마 병수발하느라 내 가정 망치고 싶지 않거든요. 평생을 바친 딸의 말이 칼날처럼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고 통화는 뚝 끊겼습니다. 낡은 거실에 정적이 맴돌고 사위는 여유롭게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죠. 몸을 천천히 숙이며 벌벌 떠는 나를 바라보던 그의 얼굴에서 다정함은 사라지고 피냄새 맡은 짐승처럼 차가운 눈빛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들었죠, 장모님.
이제 혼자 밥 한 술도 못 드는 중증 치매 노인입니다. 친딸도 장모님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온 동네 사람들도 제가 지극정성으로 장모님을 돌보는 줄만 알지요. 그러니 헛수고 말고 제가 드리는 이 약 드시고 푹 주무세요. 과수원 증여 위임장은 제가 알아서 장모님 지장 예쁘게 찍어드릴 테니까요. 사위가 억지로 입안에 밀어넣은 알약. 새알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느낌은 마치 잘게 부서진 유리 조각을 삼키는 것 같았어요. 캑캑거리며 뱉어내려 할 때 그는 한 손으로 내 턱을 꼭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물컵을 거칠게 기울였죠. 사례가 들어 기침을 토해내는 내 등 뒤로는 안방 문이 굳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그리고 밖에서 자물쇠가 걸리는 서늘한 금소금이 울려 퍼졌어요. 내 집, 내 안방이 순식간에 나를 가두는 차가운 감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떨리는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마디가 툭툭 붉어지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박박. 시선에도 없어지지 않는 검은 흙물이 깊게 밴 투박한 늙은 손. 32 경운기 사고로 먼저 간 남편을 잃고 빚더미에 앉은 10,000평짜리 과수원을 지키려 여자의 길을 포기했던 그 손입니다. 한겨울 얼어붙은 배나무 가지를 치다. 손가락이 터져 피가 배어나와도 헝겊으로 대충 감고 다시 나무에 올랐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번 돈으로 지훈이 첫 책가방을 샀고 서울로 대학을 보냈으며 번듯한 약사 사위에게 시집 보낼 혼수도 마련했어요. 내 손이 거칠고 흉해질수록 내 딸의 인생은 비단결처럼 고와진다고 믿으며 버틴 세월이었죠. 그런데 그 세월의 대가가 이 모양이라니. 창밖으로는 평생 바친 백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봄마다 산을 하얗게 뒤덮는 그 꽃잎들이 이상하게 오늘따라 내 무덤 위에 뿌려지는 소복한 눈처럼 처량하게만 보였어요. 내 속배를 알아나은 하나뿐인 핏줄은 날 미친 노인이라 부르며 수화기를 던졌고 하늘처럼 떠받들던 사위는 날 산채로 지우려 하는 듯 했습니다. 약 기운이 다시 혈관을 타고 끈적이게 퍼지기 시작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려 방바닥을 기어 창틀을 붙잡으려 애썼지만 엎질러진 물그릇에 미끄러져 턱을 세게 부딪혔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입안에 번지고 젖은 옷자락이 싸늘하게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짐승. 맞아요. 나는 지금 도살장으로 끌려가기 전 우리에 갇힌 짐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 없는 이 외딴 과수원에서 치매 환자라는 완벽한 낙인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는 늙은이. 몸은 덜덜 떨리고 수치심과 쓸쓸함이 해일처럼 다가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안부 인사조차 사위가 장모님이 편찮으니 안정을 취해야 한다며 모두 막아버렸다는 걸 뼛속 깊이 느꼈죠. 나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울 힘도 없어 차가운 장판 바닥에 얼굴을 묻고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마른 눈물을 삼켰습니다.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내 인생이 얼마나 가여운지, 그리고 나를 이 꼴로 만든 이들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피눈물이 되어 흘렀습니다. 의식이 흐려져 가면서도 터진 입술을 질근질근 깨물며 허공을 노려보았어요. 이대로 눈을 감으면 나는 영락없이 치매 걸린 바보 노인네로 저들의 시나리오 속에서 죽어갈 겁니다. 내 손으로 일군 땅도 내 삶의 흔적도 모두 저 하얗고 뱀 같은 사위 손에 넘어가 버리겠지요. 아니,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내 비참한 몰골 위로 30년 전 남편. 무덤 앞에서 독을 품었던 그 모진 생존 본능이 아주 작은 불씨처럼 다시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눈꺼풀에 무거운 밤이 내려앉고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순간까지 나는 절대 잊지 않으려 사위의 서늘한 눈빛과 딸의 차가운 목소리를 심장 깊이 새기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온 건 뺨에 닿는 차가운 감촉 때문이었습니다.
철컥하고 굳게 닫혔던 방문 자물쇠가 열리면서 환한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사위는 어젯밤에 서늘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다정한 미소를 띤 채 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장모님, 어제는 약 기운 때문에 혼란스러우셨고 많이 힘드셨죠? 이제 푹 주무셨으니 괜찮아지실 거예요. 그는 바닥에 널브러진 나를 천천히 일으켜 세우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에 지옥 같던 일이 내 치매가 만들어낸 망상인 것처럼 완벽한 연기를 하고 있었죠. 오늘은 저랑 맑은 공기 마시며 시내 구경도 하시고 오랜만에 따뜻하고 맛있는 점심도 드시러 가요. 가는 길에 서류 하나만 도장 찍으면 다 끝납니다.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거칠게 옷이 갈아입혀졌고 나는 짐짝처럼 사위의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졌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내 평생을 씨름하며 일군 하얀 백꽃밭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죠. 입안은 바짝 말랐고 손끝은 떨렸지만 사위가 백미러로 훔쳐볼 때마다 아무것도 모르는 노인처럼 초점 없는 눈빛을 연기했습니다. 얼마를 달렸을까? 사위가 데려간 곳은 번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읍이네. 후미진 골목에 있는 허름한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돈도 잘 버는 번듯한 약사가 이런 음침한 곳으로 오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나이 지긋한 법무사 대신 얼굴이 하얗고 초조한 젊은 여직원 한 명만 앉아 있었죠. 사위는 거만한 태도로 두꺼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말했어요. 과수원 증여 위임장입니다. 도장만 찍으면 다 끝나죠? 여직원은 사위의 눈치를 살피며 벌벌 떨리는 손으로 붉은 인주와 서류를 내밀었고 그녀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무서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때 사위의 주머니에서 요란하게 핸드폰이 울렸고 발신자를 확인한 사위의 미간이 잠시 일그러졌어요. 장모님, 잠깐 중요한 전화라 금방 밖에서 받고 올 테니까 여기 이름 옆에 빨간 도장만 꼭 찍고 계세요. 알겠죠? 그가 급히 사무실 밖으로 나가 담배를 물고 뒤돌아서는 순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몰려왔습니다. 사위가 멀어지자마자 책상 너머에 웅크리고 있던 여직원이 숨을 헐떡이며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고 마치 생명을 걸고 하는 말처럼 인주를 내미는 척하며 내 굳은 손바닥 안에 작고 노란 포스트잇 한 장을 몰래 쥐어주었죠. 어르신, 절대 저기 도장 찍으시면 안 돼요. 그녀 목소리는 모기 소리만큼 작고 떨렸지만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놀라 손을 펴들고 쪽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급하게 그러나 힘주어 눌러 쓴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죠. 어르신, 저 남자 약사 아니에요. 사기꾼입니다. 도장 찍는 순간 어르신은 요양원에서 살아서 못 나오십니다. 지금 당장 화장실 뒷문 쪽으로 도망치세요. 그 순간 멎었던 심장이 미친 듯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 어렴풋이 피어오른 끔찍한 의심이 생전. 처음 보는 이 낯선 직원의 쪽지 한 장으로 완벽한 진실이 되어 내 머리를 강타했죠. 딸마저 나를 미쳤다고 외면한 이 고립된 지옥에서 나를 살리려 손 내민. 이는 바로 이름도 모르는 파리한 얼굴의 낯선 여인이었습니다. 유리문 밖을 힐끗 보니 사위는 신경질적으로 허공에 손짓하며 통화 중이었고 여직원은 눈물 맺힌 눈으로 복도 끝 어둠을 향해 몸짓했어요. 제발요, 빨리 도망치세요. 저 사람이 들어오면 진짜 끝입니다. 지독한 약 기운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어젯밤 차가운 장판 바닥에서 피눈물로 다짐했던 내 생존 본능이 다시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나는 쪽지를 주머니 깊숙이 구겨 넣고 낡은 지팡이를 움켜쥐며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통화를 마치고 돌아서기 전 숨소리조차 죽인 채 어두운 뒷문 복도를 향해 필사적인 첫 도망길을 내딛었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뒷골목으로 빠져나온 순간 다리가 풀려서 거의 거친 시멘트 바닥에 고꾸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잡히면 내 인생도 내 딸도 끝이 난다는 절박함에 피가 나도록 아랫입술을 꽉 깨물었죠. 뒤돌아볼 겨를도 없이 후미진 골목길을 미친 듯 달렸습니다. 평생 흙길을 딛고 굳은 살 박인 발이 이렇게 필사적으로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심장은 터질 듯할 때 골목 모퉁이에서 누군가 내 팔을 낚아챘습니다. 비명을 지르려 할 때 작고 차가운 손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어르신 조용히요. 저예요. 아까 그 법무사 사무실의 파리한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골목 구석 낡은 검은색 승합차 뒷좌석으로 밀어넣었죠. 차 안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중년 남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승합차는 쏜살같이 골목을 빠져나갔고 여직원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내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많이 놀라셨죠? 전 김민지라고 합니다. 그녀 눈빛은 아까와 달리 단호하고 결연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그놈 어르신 사위 진짜 약사 아니에요. 사람 죽이는 사기꾼입니다. 지독한 충격에 귀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 사위가 사람을 죽인다니. 민지는 붉어진 눈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연고 없는 노인들한테 접근해 약물로 병들게 하고 재산 다 빼돌린 뒤 사고사로 위장하는 전문 기획 부동산 사기단 브로커예요.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듯 했습니다. 내 딸, 내 소중한 지윤이가 매일 함께 자는 남편이 살인귀라니. 제가 모시던 법무사님도 그놈들 진실을 캐려다 갑작스러운 뺑소니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때 침묵 속에서 중년 남자가 100m 넘어 내 눈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은퇴한 전직 형사 최동석입니다. 저놈들 꼬리를 3년째 쫓고 있죠. 어르신마저 그 서류에 희생되게 둘 수 없어서 민지 씨를 그 사무실에 위장 취업시켰습니다. 최 형사의 낮고 묵직한 목소리에 혈관 속 끈적하던 약 기운이 찬물에 씻긴 듯 사라졌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었다는 안도감과 내 땅을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이 스며들었죠. 하지만 그 희망 끝에는 지윤이에 대한 깊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내 딸 우리 지윤이는 알고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에 최 형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따님도 철저히 속아 있습니다.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어르신이 도망친 걸 알면 저놈은 따님을 미끼로 다시 찾아낼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하나 도망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승합차가 복잡한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무릎 위에 놓인 투박한 두 손을 보았습니다. 사위가 건넨 수면제를 먹고 방바닥을 기어다니며 느꼈던 짐승 같은 수치심. 이제 숨지 않을 겁니다. 낯선 이들이 목숨 걸고 내민 이 작은 손을 잡고 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반격할 겁니다. 목숨보다 귀한 딸과 평생 일군 과수원을 그 악마의 아가리에서 꺼내올 거예요. 은신처인 허름한 모텔방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믿기 어려운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 크게 찍힌 흑백 사진 아래 중증 치매 70대 노인 실종 가족들. 애타게 찾아라는 붉은 자막이 시끄럽게 번쩍이고 있었죠. 사위는 내가 도망친 직후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평소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효자 사위의 거짓 눈물에 경찰마저 속아 넘어가 전국 수배가 내려진 거였어요. 어르신, 지금 나가시면 놈들 함정에 빠집니다. 최 형사가 굳은 얼굴로 만류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딸 지윤이의 얼굴로 꽉 찼죠. 텔레비전 속에서 핏기 없는 얼굴로 울먹이는 지윤이. 내 유일한 딸이 악마 같은 놈과 한 집에 살고 있다니 어미가 그저 숨어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잠든 새벽, 나는 몰래 은신처를 빠져나왔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지윤이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사방은 고요했고 서늘한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딸 집 거실 창문에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걸 보며 떨리는 손으로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순간이었죠. 갑자기 등 뒤에서 시커먼 그림자 2개가 덮쳐왔습니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거친 천 조각이 입을 틀어막았고 건장한 남자들이 내 몸을 허공으로 번쩍 들어올렸어요. 이 할망구가 진짜 얌전히 도장이나 찍을 것이지. 어둠 속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사위였습니다. 그의 다정했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흉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독사 같은 차가운 눈빛이 나를 찔렀어요. 어딜 도망가십니까? 치매 걸린 우리 장모님. 지훈이 핑계대면 이리로 기어올 줄 알았습니다. 비릿한 웃음과 함께 내 목덜미를 꽉 쥐었죠. 나는 발버둥쳐 사위 얼굴에 침을 뱉으려 했지만 사설 구급대원 복장의 건장한 남자들에게 눌려 구급차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고 말았습니다. 철컥 육중한 구급차 뒷문이 닫혔고 차창 너머로 사위는 소름 끼치도록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무도 못 찾는 산속 정신병원 특실로 데려갑니다. 거기서 조용히 숨만 쉬다 가시면 이 과수원과 지훈이는 제가 평생 잘 돌보겠습니다. 요란한 사이렌이 텅 빈 새벽 거리를 가르고 구급차는 어둠 속으로 미친 듯 질주했습니다. 손발 묶인 채 차가운 철판 바닥에 짐승처럼 던져진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깊은 절망에 빠졌죠. 구하려던 최 형사와 민지 씨 얼굴이 스쳐 지나갔고 내 어리석은 선택이 죽음의 문턱으로 나를 몰아넣었다는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 지옥 같은 정신병원 구급차 안에서 벗어날 길은 보이지 않았고 강력한 진정제 주사바늘이 다가올 때 나는 피가 나도록 혀를 깨물며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사바늘이 팔뚝에 꽂히려던 순간 갑자기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구급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쾅 하는 무서운 파열음이 고막을 때렸고 나를 짓누르던 건장한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졌죠. 구급차를 들이받은 건 바로 최 형사님이 몰고 온 낡은 검은색 승합차였습니다. 찌그러진 뒷문이 힘겹게 뜯겨나가고 이마에서 피를 흘리던 최 형사님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결박된 내 몸을 힘껏 끌어냈습니다.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빨리 뛰어야 합니다. 뒤따라온 민지 씨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게 손을 내밀었죠. 놈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 깔린 야산 비탈길을 미친 듯 달렸습니다. 발목이 긁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나 때문에 목숨을 건 이 사람들을 위해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간신히 안전한 인근 폐공장에 몸을 숨기고 나서야 나는 피투성이가 된 최 형사님 앞에서 짐승처럼 오열하며 무릎을 꿇었죠. 내가 미쳤구나. 딸 얼굴 한번 보겠다고. 내 무덤을 파고 당신들까지 사지로 몰았어. 뼈저린 후회와 자책으로 가슴을 쳤을 때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요란한 진동이 울렸습니다. 도망치며 버리지 못한 핸드폰이었죠. 화면에 뜬 발신자는 다름 아닌 사위였습니다. 최 형사님은 침착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장모님, 운이 아주 좋으시네요. 수화기 너머 사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차분하고 나긋나긋했어요. 근데 어떡하죠? 지훈이가 아까부터 열이 펄펄 끓어요. 제가 방금 아주 푹 자게 해주는 영양제를 놔줬거든요.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아.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절규의 사위는 만족스러운 듯 크게 웃었어요. 내일 낮 12시 장모님 과수원 비닐하우스로 오세요. 도장 찍힌 증여 위임장만 제 손에 들어오면 지훈이에게 깨어날 수 있는 해독제를 드리겠습니다. 경찰 부르거나 딴짓하면 지훈이는 영영 못 깹니다. 뚝 하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폐공장 바닥에 주저앉아 정적만 감도는 가운데 나는 입술을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습니다. 나를 속이고 기만한 것도 모자라 이젠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의 숨통까지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평생 헌신해 키운 딸을 내 손으로 악마의 소굴에 밀어 넣었다는 끔찍한 죄책감이 온몸을 찢어 놓았죠. 어르신, 절대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함정이에요. 피 묻은 손으로 내 어깨를 잡은 최 형사님 말씀에도 나는 천천히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은 말라버렸고 가슴속 미친 듯이 날뛰던 두려움마저 차갑고 시퍼런 살기로 변해버렸으니까요. 아니요, 가야 합니다. 내 발로 그 호랑이 굴에 들어갈 겁니다. 더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내 딸 목숨 담보로 장난치는 저 짐승들을 평생 땅만 파며 살아온 이 늙은이의 손으로 갈기갈기 찢어버릴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나는 맹세했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낡은 비닐하우스 지붕 위로 뜨겁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평생 내 땀방울이 배어있는 익숙한 흙냄새 사이로 전혀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향수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하우스 한가운데 놓인 작업용 평상에는 사위와 처음 보는 번듯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비릿하게 웃으며 두꺼운 증여 계약서와 붉은 인주를 내밀었죠. 어서 오세요, 장모님. 제가 모시는 대표님이십니다. 사위가 여유롭게 다리를 꼬며 턱짓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지훈이 해독제는 여기 준비해뒀으니 이젠 그만 고집 부리시고 예쁘게 도장 찍으시죠. 나는 굽은 허리를 더욱 동그랗게 말고 초점 없는 눈으로 떨리는 손을 평상 위로 내밀었습니다. 낡은 나무 도장이 사시나무처럼 흔들렸죠. 완벽하게 겁에 질린 치매 걸린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딸 지훈이는 진짜 살려주는 거냐? 쉰 목소리로 애원하자 대표라는 남자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목적은 돈이지 사람 목숨이 아닙니다. 물론 앞서간 노인 두 분은 운이 별로 없었지만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나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두 사람도 자네들이 죽인 건가? 내 질문에 사위가 짜증난 듯 미간을 찌푸렸죠. 아, 장모님. 침에 걸렸으면 그냥 얌전히 도장이나 찍으세요. 수면제 먹이고 심장마비로 위장하는 게 뭐 어렵다고요. 어차피 장모님도 조용히 정신병원에서 눈 감으면 이 과수원으로 지훈이 목까지 평생 잘 먹고 살 거라니까요. 그들의 오만방자한 자백이 텅 빈 하우스를 가득 메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한 악마들의 역겨운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떨리던 내 두 손이 거짓말처럼 딱 멈췄습니다. 굽어있던 허리를 곧게 펴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흐릿하던 눈동자에 서늘한 불꽃이 타오르자 사위 입가에 맴돌던 미소가 아주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나는 손에 쥔 낡은 도장을 힘껏 대표와 사위를 향해 던지고 말았어요.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들. 내 명줄은 여기까지다. 이 할망구가 진짜 미쳤나? 사위가 욕설을 내뱉으며 내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지만 나는 비닐하우스 천장 구석을 향해 서늘하게 외쳤습니다. 경찰 양반들. 저놈들 자기 입으로 살인했다고 자백한 거 전국 방방곡곡에 다 나갔소? 사위와 대표는 일순 돌덩이처럼 굳었고 허둥지둥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작년에 배설이 도둑 잡으려 설치한 최고급 고화질 도난 방지용 CCTV가 붉게 빛나고 있었죠. 어젯밤 최 형사님과 민지 씨가 목숨을 걸고 이곳에 잠입해 카메라 선을 인터넷과 연결해 둔 겁니다. 지금 이 짐승들의 끔찍한 연쇄살인 자백은 경찰청 상황실은 물론 전국 수백만 인터넷 시청자들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너 이 노인네가 감히. 사색이 된 대표가 멱살을 잡고 카메라를 부수려 발광했지만 이미 모든 것은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 밖에서는 수십 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천둥처럼 몰려왔죠. 이 악마 같은 놈아. 내 땅도 내 딸도 내 놈들 같은 버러지들한테는 티끌 하나도 뺏기지 않는다. 다
다정함을 가장하던 사위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무장 경찰들이 그 비참한 몰골을 짓밟는 장면을 바라보며 깊은 가슴속에서부터 뜨거운 눈물을 토해냈습니다. 평생을 헌신하고도 철저하게 짓밟힌 내 억울함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며 통쾌하게 터져 나온 순간이었습니다. 응급실 차가운 백색 등 아래에서 내 딸 지훈이는 이틀 만에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사위가 먹였던 약은 치사량에 가까운 강력한 수면제였죠. 경찰 조사로 그 남자의 끔찍한 정체가 모두 드러나자 딸은 병상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쳤었어. 악마한테 홀렸어. 링거 바늘이 꽂힌 앙상한 두 손으로 내 바지춤을 꼭 쥐어뜯으면 지훈이는 차가운 병실 바닥에 이마를 부딪히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나는 피가 날 만큼 꽉 깨물었던 아래 십수를 천천히 풀고 흙먼지가 깊게 묻은 투박한 손으로 떨리는 딸의 등을 조심스레 쓰다듬었죠. 핏줄이라는 게 이렇게 지독하고도 낯설 수 있나 싶었습니다. 나를 정신병자로 몰아넣고 사지로 내몬 자식임에도 살아 숨쉬며 내 앞에서 울어주는 그 모습만으로도 참 고맙고 서러워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녀 가슴 깊숙이 파인 참혹한 상처는 예전처럼 아무 흉터 없이 아물 리 없다는 사실을 나도 딸도 말없이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세상을 뒤흔든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국에 실시간 중계되던 자백 영상 덕분에 기획 부동산 사기단 보스와 사위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죠.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을 떠나던 사위는 끝내 고개를 숙이고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싸늘한 법원 계단에서 비틀거리는 내 몸을 단단히 부축해준 이는 딸이 아니라 최 형사님과 민지 씨였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이름 없이 떠난 분들의 억울한 한을 풀었습니다. 민지 씨는 내 주름진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옥 같은 고립 속 치매 노인으로 서서히 죽어가던 나를 벼랑 끝에서 목숨 걸고 구해낸 이들은 바로 이 낯선 이들이었죠. 나는 그들의 따뜻한 체온을 오래도록 말없이 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흐르고 과수원에는 다시 모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사위가 놓던 정체 모를 수액은 완전히 끊었지만 지독했던 약물 후유증 탓에 내 손끝은 여전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혼 절차를 마친 지훈이는 주말마다 내려와 일을 도우려 했지만 나는 그저 읍내에서 아이들 보며 쉬라며 조용히 어깨를 밀었죠. 혼자 넓은 안방을 지키는 적막이 때로 뼛속까지 스며들지만 이제 내 집 방문엔 나를 가두던 차가운 자물쇠가 없습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과수원. 비탈길 한복판에서 나는 굽고 낡은 허리를 펴고 차가운 겨울 바람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앙상한 배나무 가지마다 단단히 맺힌 겨울 눈을 내 투박하고 주름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내리면서 얼어붙은 이 땅을 뚫고 지독한 겨울이 무사히 지나가고 나면 그 거친 가지 끝에서 다시 눈부시도록 하얀 백꽃이 피어날 것을 나는 믿고 있습니다.